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방위산업업체들이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규모가 점점 늘더니 새해에도 굵직한 계약 성사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또 계약을 자세히 뜯어보면 수입국에서 돈을 받고 우리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무기를 사는 나라한테 우리가 돈도 빌려주고 무기도 갖다주는 이런 구조라고 해서 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구조냐 하는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방위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글로벌 무기 시장과 우리나라 무기 수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답답한 게 뭐냐 하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해외여행 못 가는 게 좀 답답합니다 하는 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에게 해외여행을 실감나게 해주는 이른바 공간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어떤 것들인지 좀 들여다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대신 공부해주는 공부왕 이종훈 작가와 함께 오늘은 무기 수출과 관련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무기를 사다 쓰는 나라가 있고 네, 파는 나라도 있고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모든 상품이 다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무기를 사다 쓰는 무기도 있고 또 네.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무기도 일종의 무역 거래가 일어나야만 왕래가 가능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럴 텐데 이것도 뭐 이런저런 복잡한 자료들이나 논문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번에 무기 수출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할 때 많이 참고했던 책이 이제 권오상 박사가 쓴 무기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무기에 관련된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낸 리포터들, 그리고 지난 2018년에 산업연구원에서 발행했던 글로벌 방산 수출 유망시장 전망과 수출 활성화 전략, 또 2019년에 산업연구원에서 나왔던 주요 선진국의 방산 수출 파이낸싱 정책과 발전 과제, 또 작년에 조선대학교 장상국 교수와 상지대 최기일 교수가 공저한 수합 분석을 통한 K9 자주포 수출 확대 전략 같은 연구 논문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방위산업체가 만든 무기들을 어떻게 하면 수출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이 담긴 뭐 이거에 대한 봐요. 연구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무기라는 게 국내에 내수용으로 만 만들어서는 답이 없죠. 안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 군이 그 나라의 군대가 사용하기 위해서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는 일단 그 국가에서 예산을 무한정되지 못하는 이상은 R&D가 안 돼요. R&D가 안 된다는 건 개량이 안 되고 최첨단 무기가 개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사줄 수 있는 소비자가 대한민국 정부 하나밖에 없는데 네. 총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만 원만 합시다. 그래도 네. 그 싫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갈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는데. 50원에 살 수도 있죠. 국내에서 그래서 산다면. 그걸 이제 극복하고 돈도 좀 생겨야 이제 R&D도 말씀드려서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경제학 쪽에서 또 연구되는 뭐 흥미로운 주제였더라고요. 네.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2020년에 국가 재정을 방역과 백신, 뭐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등으로 거의 다 썼잖아요. 예. 거의 국가 재정이 빨려 들어가다시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에 무기 시장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무기 수출이 꽤나 유망한 수출 산업이 되고 있다. 이걸 알게 됐는데요. 지난 작년에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국지전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무기를 사고 파는 이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네. 그럴 거예요. 점점 더 좋은 무기 만들어야 또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쟁 무기를 사야 된다는 건데 이 무기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리포터가 산출한 상위 100대 무기 제조업체의 매출이 2020년 기준으로 총 5,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30조예요. 참고로 2021년 말, 작년이죠. 작년 말, 불과 얼마 전에 반도체 산업이 사상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기사가 났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보다 전 크다는 세계 거예요. 무기 시장이 더 크다. 네.
그러니까 630조짜리 시장이라면 예. 사실상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개는 미국 회사들이 상위권이죠. 그럼요. 예. 상위 100대 무기 제조업체 중에 41개가 미국 기업이고요. 이 1위가 이제 부동의 1위가 로키드 마틴인데 예. F-35 만드는 로키드 마틴인데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 2020년에 음. 580억 달러의 무기 매출을 기록했어요. 오. 63조가 넘는 돈을 무기 팔아서 챙겼는데 예. 로키드 마틴이 기록한 이 580억 달러 매출은 리투아니아의 GDP보다 더 큽니다. 네. 참고로 전 세계 무기 수출 1위 국가가 미국인데 37%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예. 2위가 러시아 2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3위가 8%의 프랑스, 예. 4위가 독일, 중국이 5위, 영국이 6위, 7위가 스페인, 8위가 이스라엘, 예. 우리나라가 9위, 10위가 이탈리아로 나타났는데 이게 2020년 기준이거든요. 근데 2021년 기준으로는 우리가 6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작년에 많이 어떤 판 거죠. 통계를 가도 이탈리아랑 비슷하게 또 뭐 무역 순위하고도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가 최근 6위예요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 무기 수출로 네, 무기 수출이 급격히 와. 증대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다음에 코리아.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 지난 5년간 무기 수출량이 예. 이전의 5년, 즉 2011년에서 2015년 대비 201% 증가했어요. 그리고 무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도 전 세계 글로벌 무기 시장 점유율도 2016년에 0.9%, 1%가 안 됐는데 네. 지금은 2.7%에서 3%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무기는 누가 좀 사갑니까? 주로 나라들로 오면. 주로 아시아, 유럽, 중동, 특히 이제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한 45%에서 50%. 미국, 러시아 빼고는 다 사가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보다 상위권. 미국, 러시아, 중국. 그런 빼고. 우리가 6위인데 우리보다 잘 파는 나라들은 그냥 자기네 나라 거 쓸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은 자기들 예. 거 쓰죠. 예. 그리고 중동은 미국의 안방이에요. 음. 미국산 무기가 워낙 많이 팔리고 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또 중동이 강세입니다.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전체 수출이 55%고 유럽이 네. 또 23%. 음. 아시아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중동이 14%. 네. 그동안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에는 무기를 못 팔았거든요. 근데 지난 1월에 이집트의 K9 자주포 2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에도 우리의 무기가 나간다. 수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 무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가가 최근에 이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이 수출 계약의 이면 세부 조건들이 공개되면서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무기를 파나 이제 하는 논란이 좀 있어서 그랬죠. 이번에 이집트의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 이집트한테 얼마 내쇼 했을 때 내는 돈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그 돈의 한 80%를 빌려준 네. 거다. 대출해 주는 거죠. 예, 대출을 해준 거다. 이집트 정부한테. 그래서 혹시 그 돈 못 받으면 그냥 무기만 주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그거 잘 받을 수 있겠어요? 하는 이제 그런 또 불안함도 있고 그런 것 이제 같아요. 뭐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에 보면 이제 뭐 이런 엉터리 같은 계약이 다 있냐? 예. 우리가 대출해 주고 파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그쵸. 이야기도 있던데요. 집 살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공부해봤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예.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에 산업연구원이 낸 주요 선진국의 방산 수출 파이낸싱 정책.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그러면 무기를 판매할 때 파이낸싱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예.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위산업 그러니까 무기 수출이나 방산 수출은 독점이 허용되는 등 시장 경제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시장 경제학적으로 볼 때 네. 이러이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흠. 라고 하는 게 이 상식이 하나도 안 통하는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무기 매매하는 시장은 예. 예를 들면 뭐 독점도 되고 예. 일단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무기 수출 수입도 무역이잖아요. 무역 그렇죠? 예. 전 세계 모든 무역은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무기 산업 수출과 수입은 WTO 예외 규정입니다. 자국 산업을 배타적으로 보호해도 되고요. 예. 배타적으로 육성하고 지원금을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음흠. 또 가격을 비롯해서 수입이나 수출 금지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국가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기니까 예, 그럼 못 사와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팔아 할 수도 있고 안 팔아. 니네한테는 안 줘. 정부가 라고 지원을 해서 네. 개발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무역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게다가 심지어 이 OECD에
공적 수출 신용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 뭐냐면 가격을 지나치게 후려치거나 아니면 특정 국가가 그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국가에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이러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네. OECD가 공적 수출 신용 협약이라고 해서 각 나라별로 신용 등급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용 등급이 낮은 나라, 7등급인 나라에는 야 이자율을 이 정도 잡아야 돼. 보험료율도 이렇게 잡아야 돼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신용 등급 낮은 분들이 고이율의 금융 상품을 쓰는 것처럼 네. 각 그렇게 국가별 하도록 신용 하거든요. 등급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OECD. OECD가. 예, 공적 수출 신용 협약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기 산업 시장에서는 안 지켜요. 그 말은 신용 등급이 낮은 나라한테라도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 무기를 심지어 돈을 사도록. 빌려주는데 저금리를 빌려주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앞서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전 세계 무기 시장 수출 점유율이 3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가 방산 수출과 관련된 파이낸싱을 진행할 때 보면 OECD가 정해놓은 공적 수출 신용 협약의 등급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신용 등급을 매깁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OECD 같은 경우에 공적 수출 신용 협약의 7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가 47개 나라가 있어요. 네. 근데 프랑스는 내부 가이드라인상 7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를 8개만 두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에 한해서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왜 적어요 그렇게? 네? 나머지는 다 그보다 그냥 자기들이 만든 무기를 파는 나라들이 신용도 낮고 돈도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OECD 기준을 적용해서 비싼 이자 하면 물라고 하면 안 팔리니까 그 그 무기가. 이자를 이렇게 내야 됩니다. 보험료율도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럼 안 살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준다는 거죠. 네. 싸게. 돈을. 싸게 줄게. 음. 그리고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돈을 대출해 주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90년에 그 터키에 레이더 14세트를 판 적이 있는데 예. 이동식 레이더 14세트의 가격이 1억 5천만 달러였어요. 오. 근데 이때 프랑스의 톰슨사가 제작했고 프랑스 정부가 터키 정부에게 야 이제 걸프전도 있고 하니까 니네 이동식 레이더 필요하잖아. 이동식 레이더 좀 사가. 우리 싸게 줄게.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터키에서 우리 돈 없어. 그 프랑스에서 그럽니다. 야 누가 일시불로 사. 할부로 사. 싸게 돈 해줄게. 돈도 우리가 빌려줄게. 그러니까 자동차를 캐피탈에서 끼고 사는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국립파리은행이 등장합니다. 국립파리은행이 레이더 가격이 얼마라고요? 1억 5천만 달러요. 그러면 우리가 1억 1,400만 달러 빌려줄게요. 오. 조리로. 한 80% 빌려주는 정기 조리로. 예. 그리고 팔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이 방산 수출과 관련된 내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를 보니까 예. 무기 금액의 100%까지 국립파리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 말은 돈 한 푼 없이도 네, 대출로. 프랑스제 무기를 살 수 있다. 네. 나중에 천천히 갚기로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리 장기 대출하면서 파이낸싱 형태로 자동차 사는 거랑 거의 같게 만들어 놓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집트의 판매한 구조가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무기 수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일들이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무기 수출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3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참고로 이번에 우리가 K9 자주포를 판 나라가 2조 원대 팔고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해준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예. 이집트는 프랑스의 최대 무기 수입국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프랑스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돈 빌려주면서 네. 무기도 팔고. 그러면 프랑스는 그렇게 파는데 우리는 우리는 그냥 현금으로 내셔야 되는데요라고 일시불로 하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프랑스제 산다고. 네. 거기는 돈도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입 전략을 세우고 그러니까 무기 수출 산업을 더 키우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이 파이낸싱 정책을 어떻게 보면 선진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장기 할부를 해주면 예. 장기 대출을 통해서 장기 할부를 해주면 그 기간 동안 그 나라는 계속 그 무기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겠죠. 예. 그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그 무기를 쓴다는 거는 그 무기 시스템을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똑같이 가져간다. 그러면 각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거액의 돈을 주고 무기를 샀기 때문에 다음에 쉽게 무기를 바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무기 시장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 유지, 보수 비용이 더 중요해요. 그게 더 많이 든다면서요? 그럼요. 음. K9 자주포를 샀다. 예. 그러면 고장 나면 유지, 보수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부품 당연히 교체하면 부품 판매 수입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자주포잖아요. 음흠. 훈련할 때 포탄 다 쓰잖아요. 그렇죠. 소모품이 포탄입니다. 계속 사야 됩니다. 그리고 소모품도? 포탄 싣는 트럭도 예. 계속 사야 됩니다. 음. 전투기를 팔았다. 미사일이 소모품입니다. 그것도 계속 추가로 사야 된다는 네. 거죠. 예. 우리가 프린터 쓸 때 잉크젯 프린터를 쓸 때 잉크 가는 것처럼 그렇군요. 미사일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돈 빌려주던 싸게 빌려주던 그건 다 남는 장사다 이거죠.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남게 되죠. 그리고 운영이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무기 체계를 계속 운영하다 보면 예. 운영 편의성이 젖어들게 되거든요. 음. 그리고 그 편의성을 생각했을 때 쉽게 바꾸질 못하니까 예. 계속해서 그 나라 무기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디페노믹스라고 하더라고요. 방위를 뜻하는 디펜스,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 방위 산업이 안보와 경제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건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무기 수출 산업이 내수 경제 그리고 수출 산업으로서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기 팔 때는 대체로 같이 돈 빌려준다. 네. 안 빌려주는 게 서로 관행이면 우리도 안 빌려주면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자기 나라 국방력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야 수출이 될 거고. 그렇죠. 수출이 돼야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연구 개발, 그걸 더 하죠. 나은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생산에도 규모의 경제가 생겨야 그렇죠. 단가도 떨어지니 그렇죠. 우리도 싸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더 많은 무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출의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수출을 키우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 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것 꼭 무기는 아니더라도 우리 저 금융 단말기들 네. 블룸버그라고 하는 회사가 돈 버는 방법 중에 가장 돈 잘 버는 게 단말기들 네, 네. 이제 금융회사들 트레이더들 직원들한테 파는 건데 네. 그 블룸버그 말고도 그런 정보 제공해주는 다른 단말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분들은 그냥 이게 편해 익숙해져서 블룸버그에 가장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에 없는 이런 정보도 막 드리고 저희는 뭐 키보드도 반짝반짝 그렇죠. 빛나고 해봐야 네. 나는 딱 F3 치면 딱 이거 나와야 되고 네. 그게 이제 스며드는 거고 젖어드는 건데 그래서 못 바꾼다고 하더군요. 무기 역시 스며들고 젖어들게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블룸버그 단말기 같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네. 게임기 아시죠? 예. 엑스박스에서 딸려 나오는 컨트롤러와 조이스틱 예. 이게 지금 미군이랑 이스라엘 군대에 엄청나게 납품되거든요. 왜요? 군수 물자로. 그게 왜 군수 물자예요? 예? 조이스틱, 컨트롤러. 이게 지금 AI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위 무인 조정 기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컨트롤러가 예. 미국에서 엑스박스 컨트롤러에 정말 많은 청소년 때부터 많은 청소년들이 쓰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군대 입대하잖아요. 그럼 딱 그게 네. 손에 익은 그 2000년대 초반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많이 샀습니다. 군대에서 네, 미군이. 근데 지금은 엑스박스를 많이 사요. 음. 그리고 지금 그 로키드 마틴이나 에어버스 같은 전통적인 방위산업 업체들 강자들이 있는데 새로운 방산업체 강자들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방산업체 강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중에 군대에서 사다 쓰는 게 뭔데요? 최근에 펜타곤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증강현실 렌즈, AR 렌즈 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220억 달러, 우리 돈은 24조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펜타곤에 납품하는 걸로 24조 원의 증강현실 렌즈를 판매하기로 했고, 증강현실 렌즈. 예, 군인들이 끼고 있으면 저 뭐 고글 같은 거를 예. 이제 그 드래곤볼의 베지터가 끼고 있는 스카우터 같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면 숲 속에 누군가 부스럭거리는 저 친구 저거 적외선으로 보면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렌즈에서 거죠? 모든 AI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예. 렌즈가 모니터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렌즈에서 지시와 오더를 다 예. 명령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걸 MS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개발되면 MS가 딴 나라에도 팔까요, 안 팔까요? 팔겠죠.
민간 기업인데. MS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흥 강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미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했던 계약을 작년 7월에 예. 하나 취소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다이 클라우드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예. 이거는 미국의 이제 합동 방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겁니다. 아마존의 서버를 사다 쓰겠다. 근데 이걸 취소한 이유가 아마존이 소송을 걸어서 야 클라우드는 우리가 더 잘 만드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고의로 탈락시켰다. 이건 부당 경쟁이다. 재입찰하자라고 했고 대통령 바뀐 다음에 재입찰하자. 네, 그렇게 돼서 지금 재입찰이 됐는데 여기에 예. 지금 구글도 같이 뛰어들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참고로 2018년에 메이블 프로젝트라는 펜타곤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 이게 드론의 영상 자료를 AI가 더 이미지 인식을 더 좋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드론이 찍어온 영상을 더 좋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무인 드론, 예. 살상용 무기를 장착한 무인 드론에 조이스틱이 들어갑니다. 이 조이스틱이 MS 엑스박스를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AI 장갑차라고 해서 카르멜이라는 걸 무인 장갑차 카르멜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예. 이 카르멜도 엑스박스 게임 컨트롤러가 들어가고요. 지금 게임 그 우리 비디오 게임이나 네. 모바일 게임 보면 화면들 나오잖아요. 인터페이스. 예. 이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지금 군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도 예. 인터페이스 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요. 군수물자 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요. 영화 엔더스 게임, 해리슨 포드 주연했던 엔더스 게임 보면 아이들을 선발해서 아이들이 외계인과 게임하듯이 전투를 벌려서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미군이 지금 조이스틱으로 게임 인터페이스 화면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드론을 날려보내는 일은 게임 화면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구현한다는 실제로 거죠. 미 해군에서 분석한 거는 게이머들이 드론 조작 능력이 더 뛰어나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 이준우 기자님의 그 눈높이에 맞춘다면 갤러그를 잘하는 사람이 갤러그를 잘하는 사람이 드론 조정을 더 잘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총을 잘 쏘는 것보다 네. 마우스를 잘 움직이는 게 앞으로 국방에 더 도움이 되는 마우스와 기능일 수 조이스틱이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이제 총보다 마우스와 조이스틱이 더 중요해지는데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가 많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신흥 강자들이 지금 IT 기업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 IT 기업들도 이런 방위 산업 그리고 무기 시장 수출에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왕 이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여행은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한 1년쯤 후면 다들 괜찮아질 겁니다 하는 전망과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여행 수요와 여행에 대한 갈증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공간 서비스들이 드디어 이제 창업해서 전국 각지에 생겨나는 모양입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마치 해외여행을 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죠. 로그인디의 조현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는 참 자주 출장도 다니시고 하는 쪽이었는데 답답하시죠? 네, 너무 나가고 싶어요. 어디가 제일 가고 싶으세요? 저는 새로운 곳보다 음. 곳이 더 가고 싶더라고요. 그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나이 드신 거예요. 뭐 곳곳이 다 가고 싶어요. 네. 예. 그 요즘 사람들의 그 심리를 대변해주는 노래 가사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참을 만큼 참았어, 갈 때까지 갔어, 해줄 만큼 해줬어. 이게 누구 노래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싸이의 새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싸이 데뷔곡이에요. 2000년도. 아,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가사가 이랬어요? 네, 이 가사를 패러디해서 예. 뭐 이렇게 그 코로나 관련된 그런 그 여행 가고 싶은 그런 갈증을 예.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이렇게 SNS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그 모든 국민들,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그럴 텐데요. 그 감정을 가장 잘 대변한 어떤 한 문장이 아닌가. 그래서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발이 묶인 채로 이 상황이 올해 2년 가까이 이어졌잖아요. 네, 예. 코로나 초기에는 어떤 현상이 어떤 그 행동 패턴을 보였냐면요.
외부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러면 아 그래 이번 기회에 집에서 못 봤던 영화도 좀 보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좀 단장하고 그또 뭐 재택근무도 하고 하니까 네. 뭐 재택근무하면서 그 꼼꼼히 살피지 못했던 뭐 집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DIY로 수선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동네 맛집도 찾아다니고 국내 여행 곳곳도 다니고 그래서 뭐 한옥 체험 그리고 뭐 노포 맛집 이런 것들이 막 트렌드 유행으로 올라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랑 같이 간판은 없지만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그런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뭐 이런 맛집의 재발견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였는데 이제 갈 만큼 다 가본 거죠. 정말 이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아 이제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뭐 진짜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진짜 같은 여행을 경험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같은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찾아보니까 최근 2년 동안 생겨나고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장소들이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간 것처럼 착각하게 해주는. 네, 그냥 우리가 뭐 이색마을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 한 예를 보면은 2만 원만 내면 일본 여행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동두천에 있는 한 그 스튜디오인데요. 네. 이게 뭐 마리 스튜디오이지 실제 이제 실외에 일본 마을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2만 원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가 있어서 그 내고 들어가면 그 초입부터 이제 그 마을을 투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들어가 보면 네. 뭐 제가 이제 사진도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 들어가 보면 뭐 그런 신사 같은 것들도 있고 일본의 진짜 커다란 마을이네요. 집 몇 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네. 민속촌 세트 정도가 아니라 드라마 세트장 같죠. 드라마 세트장에 좀 큰 거의 드라마 영화 세트장. 세트장 정도로 네. 규모가 크네요. 여기 집 보면 다 합치면 한 3, 40채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예. 이 집들이 다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일본 가정집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네. 앉아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중간중간 음식점도 있는데요. 음식점에 들어가면 이 우동이나 뭐 라멘이나 뭐 스시나 이런 것들 일본 제품들을 팔고 예. 중간중간 편의점도 있는데 편의점에서도 일본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 들어가면 한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본 전통 의상이나 이런 걸 입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무슨 마을 하면 예. 뭐 예전에 그런 뭐 독일 마을, 뭐 미국 마을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건 실제 마을이고. 그건 이제 집성촌이죠. 예. 독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니까 네. 겉만 볼 수 있고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상업 시설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건축만 조금 특이하다 싶은 건데 이런 그 아이의 해외 여행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공간은 정말 딱 들어가는 순간 네. 이게 실내가 아니니까 또 더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자연과 같이 어우러져서. 예. 그래서 이런 곳을 방문해서 실제 여행 간 기분으로 뭐 일본 다녀왔습니다. 아니 차 타고 일본 여행 이런 태그랑 같이 사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리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일본 갔니? 일본 예. 여행 갔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뭐 이런 여행의 어떤 그 여행 가서 자랑하고 SNS에 올리고 했던 그런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욕구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일본 마을을 꾸며놨네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그 놀이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한 놀이라고 해서 한국 여행하는 놀이. 그러니까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거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은 한국을 또 너무너무 한국을 와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사실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니즈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한국 간판, 한국 식당 간판들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골목들이 일본에선 지금 인기이고요. 여기는 누군가가 일부러 한국 이걸 그냥 꾸며서 만든 게 아니라 네, 실제 식당입니다. 실제 식당들인데 네. 뭐 어디 코리아타운처럼 네, 정말 한글로 간판만 쭉 있는 우리나라 동네 같이 생긴네요. 네. 그래서 만들어 놨군요, 이걸.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한국 음식을 소비하면서 한국의 감성을 느끼고 하는 것도 조금
채워지지 않으니까 음. 아예 도환놀이 세트라는 게 이제 그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네. 도환놀이 세트라고 하면 한국 여행 간 것 같은 한국식 잠옷, 뭐 이런 이제 겨울에 따뜻한 뭐 수면 잠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한국식 잠옷과 한국 과자들, 음. 그 몇 가지의 그런 그 소품들을 가지고 예. 호텔에서 3, 4, 5 모여서 한국 여행 온 것처럼 한국 온 느낌. 놀이하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야, 이걸 사업으로 하는군요. 아까 그리고- 일본 마을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기는 어떤 특정한 회사가 아마 다 한꺼번에 그렇게 만들어 놨을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제 디즈니랜드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료칸까지 있어서 료칸에서 묵어볼 수도 있는데 금액이 꽤 비쌈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풀부킹 상태라고 입장료도 하고요. 받겠네요, 그럼. 에버랜드 입장료는 입장료로 2만 받듯이. 원이에요. 2만 원 내고 그래서 일본 여행한다 이런 얼마나 얘기들이 많이 올까요, 들고 있죠. 사람들이. 네. 요즘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돈 잘 벌더군요. 얼핏 보면 한 30채 정도 일본 풍의 집 짓는데 드는 돈이 네. 한 5억 정도 잡으면 한 150억이면 만들어 놓는 건데 네. 이거 뭐 한 1, 2천 명만 매일 와서 입장 2만 원씩만 내면 그거 한 2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네. 그 숙박까지 같이 며칠을 운영을 하게 어. 되면 그 체험하면서 숙박까지 하게 되면 예. 지금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싼 방이 40만 원부터 음. 시작이거든요. 예. 1박에. 굉장히 비싸죠. 와, 40만 2, 원. 3년 하면 그 만든 조성 비용 다 뽑겠는데.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그 공간 마을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제 레스토랑도 그냥 뭐 인테리어만 뭐 멋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국의 어떤 햄버거 가게를 네. 가져다 놓은 것처럼 굉장히 네온 사인이나 컬러도 좀 이색적 강렬하고요. 어디 그 뭐 라스베가스나 마이애미에 있을 것 같은 햄버거 가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파주나 평택 이런 그 변두리의 땅 넓은 곳에다가 아예 정말 미국을 구현해 놨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한 레스토랑을 구현을 해놨어요. 음. 여기가 사실은 이런 곳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지방 곳곳에 이제 평소에는 갈 일이 없는 네. 그런 곳에 이제 있는데요. 아마 이걸 만드신 분들도 땅도 넓어야 되고 주차 시설도 좋아야 되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런 예. 곳을 찾았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핫플레이스로 되면서 들어가는 순간 미국에 있는 햄버거 가게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뉴욕의 한 메인 스트리트를 가져다 놓은 듯한 레스토랑도 있는데요. 네.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뉴욕의 거리를 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안에 들어가면 예. 여기는 실내지만 안에 들어가면 뉴욕의 어느 그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데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오픈런을 한다고 하거든요. 오픈런이 뭐예요? 오픈하자마자 기다렸다가 뛰어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명품을 소비할 때 오픈런 한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은 이런 공간들이 여행하는 듯한 미국의 어떤 매장, 해외 어떤 매장을 들어가는 듯한 맛집을 투어하는 듯한 이런 공간을 찾아가서 줄 서서 오픈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요. 재밌는 건 이제 없고 답답하니까. 네. 근데 이게 예전에도 무슨 뭐 일본 음식점, 네. 중국 음식점, 뭐 태국 음식점, 미국 음식점 가면 약간 그 나라 분위기를 내기는 냈는데 실내 인테리어에서 네. 인도 음식점 가면 그래 인도에서 볼만한 장식 걸려 있고 하지만 오늘 소개해 주신 건 그게 좀 더 대규모 되면서 대규모라는 거죠. 더 넓고 대규모이면서 실제 실감나게 더욱더 하는 거죠. 네, 한글도 보이지 않고 특히 심지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메뉴판이나 네. 또는 서비스하는 종업원들 이런 분들까지도 그렇게 아예 미국이나 해외의 아하. 어떤 분들로 예. 이제 하게 되면 더 실감나겠죠. 진짜 실감나겠네요. 네. 그 한 항공사는 예. 기내식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제주항공에서는 기내식 카페를 한번 그 시범 삼아 오픈을 해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여행 가는 것처럼 탑승구에 들어갈 때 딱 탑승구에 들어가는 그 느낌으로 문도 만들었어요. 출입문을 갖다 주신 사진 만들었어요. 보니까 정말 비행기 타는 그 출입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놨네요. 네. 그리고 들어가면 기내식을 판매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 싶은 기내식을 주문을 한 다음에 뭐 테이크아웃 할 수도 있고요.
예. 기내식이 이제 이렇게 인당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 테이크아웃 할 수도 있고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기내에서 볼 수 있는 승무원들이 서비스하는 그 음식 담겨 있는 카트 있잖아요. 예. 그 카트 위에서 서가 앉아서 그 카트를 테이블로 삼아서 그 식탁이 그렇게 그 먹을 카트 수도 모양이랑 있고요. 네. 그리고 창문도 다 그 비행기 창문처럼 동그랗게.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 이 이색 카페가 여행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홍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3호점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 여기 요즘 이제 또 어려울 텐데 비행기 네. 잘 안 떠서. 네, 실제 서비스를 하는 분들도 승무원복을 입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응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행 관련된 전시도 연장되면서 인기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행을 컨셉으로 해서 들어갈 때 마치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해외 여행에 대한 니즈가 많은 것 같아요. 국내 여행이 아니라. 그래서 네. 이런 전시도 다 티켓이 보딩 패스, 비행기 티켓처럼 다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들어갈 때도 그 비행기에 입장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착석해 보기도 하고 비행기 창문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하면서 네. 나는 전시를 왔지만 사진 찍고 그 결과물을 보면은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전시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자꾸 슬퍼요. 왜요? 뭐 기내하고 비슷하게 꾸며놓은 카페 보면 뭐 비슷은 하겠으나 그래도 이게 어줍지 뭔가, 않게 흉내내는 것보다는 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도 어설프지 않은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렇겠네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거죠. 해외 나갈 수 없으니 그 분위기를 옮겨놓은 듯한 그런 장소가 네. 점점 더 뜬다. 그리고 올해는 패션도 여행지에서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패션들이 유행할 아, 예정이라고 그래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상에서 보이는 그런 그 패션들이 꽃무늬나 큰 그런 꽃무늬나 이런 것들 패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여행 가서 입었던 옷을 여행 가서 못 입으니까 일상에서 좀 소화해 보자라고 해서 올해 유행은 여행지에서 입던 패턴이 굉장히 유행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슬프네요. 듣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해외 여행을 대리 만족시켜 주려는 서비스들 아마 어떤 다른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은 사업거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